안녕하세요. 나라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와 함께 그 비유하기에 대해서 수업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비유하기를 통해서 또 시어의 어떤 의미를 이렇게 파악하는데 이 비유하기가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비유하기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비유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 그리고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비유하기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관념은 글자 그대로 시적 화자 또는 시인이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고, 보조관념은 그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을 잇대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동원한 대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비유하기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비유하기가 성립하는 건 아니거든요. 비유하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속성,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유사성과 차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내 마음은 호수요 라고 하는 구절이 있을 때 이 내 마음이 원관념이고 호수가 보조관념이라고 그랬죠. 이게 은유적 표현은 에이스 삐꼴이기 때문에 은유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이렇게 비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둘,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사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호수처럼 넓다라든가 아니면 내 마음이 고요하다라든가 이 호수와 만나지는 어떤 접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유사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등장하죠.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수업을 진행할 때 이 비유하기를 통해서 이런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바로 유사성이 되겠습니다. 왜 내 마음을 호수에 시인은 표현했을까?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 심리적 상태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시를 독해하는 방법이죠. 자, 다음 두 번째는 차이성인데, 이 차이성은 쉽게 여러분들이 엿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내 마음과 호수는 다른 영역이죠.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의 심리 상태의 어떤 영역인 거고, 호수는 물리적인 또는 어떤 자연에 속하는 어떤 그런 영역인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은 차이성이 성립해서 비유하기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좀 어느 정도 좀 이해하셨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제가 좀 하나, 자, 보시면 지금 이 19구절에서 폴란드는 뺄게요. 그러면 왜 시인은 낙엽이라고 하는 원관념을 망명정부가 발행한 집회에 빗대어서 표현했을까? 이게 은유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어의 의미, 이 19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유사성을 찾아내는 거라고 했고요.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낙엽을 망명정부의 집회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을까? 정부가 망명을 했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망명정부가 발행한 집회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 이 낙엽과 망명정부, 폴란드 망명정부가 발행한 집회는 무가치함이라고 하는 유사성으로 묶이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을날에 낙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람에 그 나무에서 이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도시의 바닥에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 뿌려져 있는 낙엽, 구멍이 숭숭 뚫린 그 낙엽, 비가 내렸을 때 축 젖어버린 그 낙엽, 낙엽의 아름다운 지점을 시인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허망한 모습들, 무상한 모습들, 무가치한 모습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낙엽을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거, 그게 바로 유사성을 잡아내는 거죠. 물론 이제 차이성도 성립하고요. 낙엽은 자연물이고 망명정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는 바로 인공물이라고 하니까 차이성도 성립하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유하기에는 무엇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비유하기를 완벽하게 끝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유법 한번 보시면 표현하고자 하는 것, 원관념과 비유가 되는 것을 동일시하는 기법이다 라고 되어 있고, 직유는 같이,처럼, 듯이 등으로 표현된 비유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다가 선생님의 어떤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유법은 유사성이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표현법이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직유법은 유사성이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드러나 있는 표현법이다 라고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매우 유용하게 여러분 시를 접근할 때 활용이 될 겁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가 시구가 나오는 어떤 과정을 가정을 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텐데요. 시인이 처음에 이런 어떤 시구절을 썼어요. 근데 이렇게 쓰니까 뭔가 시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꿉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내 마음이라고 하는 원관념도 나왔고, 호수라고 하는 보조관념도 나왔고,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직유적 표현이 나왔네요. 근데 이것이 왜 직유냐? 바로 여기 고요하다라고 하는 내 마음과 호수를 연결해주는 유사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직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은유법, 은밀한 비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인이 이렇게 직유적 표현을 썼는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더 아름답게 또는 더 은밀하게 뭔가 시구를 만들고 싶어서 이 유사성을 감춰버립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렇죠.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이 내 마음과 호수를 연결해주는 유사성을 은밀히 감춰서 은유법을 만들었네요. 자, 이제 좀 여러분들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시는 여기에서 이렇게 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 우리들은 이 시인이 표현한 이 구절에서 역으로 이 의미를 잡아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시의 독해가 되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대유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대유라고 하냐면 부분이 전체를 대표해서 표현하거나 또는 전체가 부분을 대표해서 표현하는 경우, 그것이 이제 제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조관념이 원관념을 연상시키는 경우, 그런 경우를 환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유법은 제유와 환유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빵을 달라라는 어떤 표현에서 이 빵 자체가 진짜 빵 그거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빵이 식량이나 음식을 대표해서 비유할 때 우리가 대유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경우였고, 전체가 부분을 대표해서 표현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정원사가 이렇게 정원을 손질하다가 장미의 가시에 이렇게 찔렸을 때 장미에 찔렸다 이런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장미라고 하는 전체가 장미의 가시라고 하는 부분을 대표해서 비유하는 거죠. 이 대유법의 마지막 환유라고 하는 것은 보조관념이 원관념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런 경우에 이 펜 자체는 우리가 쓰는 이 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 또는 어떤 문화, 문명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칼 같은 경우에는 무력, 폭력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환기시켜서 비유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환유라고 합니다. 보조관념이 원관념을 환기시키는 거죠. 자, 이제 의인법과 화류법을 이제 함께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육사님의 광야라고 하는 시의 어떤 시 구절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육사님의 광야에 보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바로 의인법과 화류법이 모두 등장하고 있죠. 연모한다라는 것은 사모하고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휘달린다는 건 뭐 달린다는 얘기죠. 자, 화류법은 무생물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고요.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듯 표현하는 것인데, 도식화한다면은 화류법 안에 의인법이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생물은 달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산맥들이 달린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바로 화류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연모,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맥들이 연모한다는 것은 의인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비유하기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추일서정, 아까 잠깐 우리가 소개했었던 김광균의 추일서정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 비유적 표현이 아주 돋보이는 어떤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을 분석하면서 비유하기를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